네,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집에 마치기 전에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생굴 묻냐? 네, 그거. 집에 간 사람이 없죠? 네. 가면 안 됩니다. 자, 310페이지.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이게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자, 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는, 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 허가 받으려는 자가 있죠. 예, 요 자가 허가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첫 번째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계약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적습니다. 계약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자금 조달,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자금에 관한 조달 계획, 요거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세 번째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토지 이용 계획, 요거에 대해서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다음에 그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내가 물어봤어요. 조금 까다롭게 나온 문제였죠. 근데 허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 허가 신청서를 좀 자세하게 안 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안 되진 않습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첨부 서류로 당연히 이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답으로 나온 것이 뭐였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인적사항, 그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업이 중개했다 하더라도 허가는 누가 받냐면 당사자 공동이 받습니다. 당사자 공동이 어디로 갑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다가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자, 그러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허가권자란 얘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시도지사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 며칠입니까?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세 개 중에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세 개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허가를 처분하든지, 두 번째가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세 번째는요, 선매, 국가가 미리 사겠다. 국가가 먼저 사겠단 말이에요. 선매 협의를 진행하든지,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해야 돼. 언제까지? 15일 이내에요. 15일 이내에. 자, 허가했다 그러면 뭘 발급해 줘야 돼요? 네, 허가증을 발급해 줘야지. 허가증 발급을 해 줘야 되고,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허가 처분 사실, 불허가 처분 사실에 대한 통지를 해야 돼요. 서면으로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해야 되고,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해야 돼요. 선매 협의 중이다 해서 선매 협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15일 이내에. 그런데 요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절차가 없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15일이죠. 15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뭐가 있은 것으로 보냐?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허가증을 발급해 줘야 돼. 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허가증 발급이에요. 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날 아니고 그 다음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예,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시장공사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내 토지를 사라 그 말이에요. 매수하는 걸 청구하는 거지. 매수 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에 관한 매수 청구. 자, 누구한테 합니까? 당연히 시장공사구청장이 하죠. 그러면 시장공사구청장이 그걸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공사구청장한테 언제까지 청구를 하냐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시장공사구청장한테 하면 시장공사구청장이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요. 이 매수할자가 누구냐면 국가 등입니다. 국가, 지자체, 뭐 주택공사, 석탄공사, 뭐 석유공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수자원공사. 이게 시험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로. 기출문 시험 나왔었어요. 매수 청구 시 매수할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박스 형태로. 조금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틀려주면 됩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 힘들어져요. 그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우리 공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왜 얘기했냐면 그런 문제가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 만났을 때, 그렇죠? 좀 깊숙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개또 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고민하고 뭐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찍고 바로 넘어가야 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서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서 무슨 범위에서? 예산 범위에서 그 기준. 매수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허가 신청서에 어떤 가격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그 가격이 뭐보다 낮아? 공시지가보다 어떤 경우에요? 낮은 경우에는 뭘로 하겠다고? 네, 허가 신청서 가격으로 하겠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하겠다. 허가 신청서 가격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지. 한 푼이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국가가. 자, 하여튼 요런 절차. 그게 없잖아요. 자, 질문은 좀 나중에 해주세요. 질문은 수업 중간에 하지 말고 나중에. 하여튼 요렇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줄 한번 꺼볼게요. 밑줄. 310페이지 보시면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해가지고 허가 받으려는 자 밑줄이에요. 허가 받으려는 자 밑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허가 신청서에다가, 그렇죠? 계약,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허가 신청서,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허가 간척에다가 제출합니다. 허가 간척은 시장공사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오른쪽에 넘어가서 변경 신청서 요거는 됐고 지금 넘어갑니다. 와서 토지 이용 허가 신청서 있고 뒤로 넘어가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있죠? 서식.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보세요. 제일 위에 양가로 5번에 허가 신청의 처리라고 나와요. 허가 신청의 처리. 자, 허가 신청의 처리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며칠이네? 예, 15일 이내인데 허가하면 허가증 발급이고 불허가는 불허가 처분 사유 서면으로 통지.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보니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죠. 선매협의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실 통지. 자, 선매협의 사실 통지를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허가 간주, 이게 뭐냐면 그 15일 이내 처리 기간에 허가증이나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나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 그 말이죠. 절차가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간이 끝나는 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뭐가 있은 것으로 본다?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양가로 6번에 보니까 당연히 위반한 허가 의무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두 번째 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 됐어요.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뒤로 넘어가서 요거 뭐 이런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20페이지 허가증 요걸 발급해 준다 그 말이고요. 허가의 기준도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거 일단은 넘어가시면 돼. 이런 것까지 다 못합니다. 지금 다죠? 거의 이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디로 가냐면 324페이지 이의신청하고 매수청구 요거 해야 되겠죠? 이의신청 매수청구 요거는 양가로 1번이고, 이의신청은 첫 번째 줄에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자,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죠. 자, 처분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공사구청장한테 하죠.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매수할자 지정 나옵니다. 이 매수할자가 위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뭐 그 밖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겁니다. 뭐 보세요. 박스 안에 도로공사, 석유공사 뭐 이런 거 있죠? 관광공사 뭐 이런 것들, 전력, 철도, 석유, 수자원. 이걸 물어봤다고, 이거를. 그렇죠? 좀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가 나오죠? 공시지가 기준 밑줄,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데, 다만 허가 신청서 마지막 줄에 있죠?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데 단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이제 선매제도, 요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매제도란 말은 말 그대로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가지고 국가가 미리 사드리겠다는 얘기지. 왜? 국가가 필요한 토지니까, 국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선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밑에 양가로 2번 선매 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냐 그 말인데, 일단 시장공사구청장 밑줄이에요. 시장공사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겠지. 허가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마지막 줄에 선매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의 뭐 하게 할 수 있냐면은 선매 협의 매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제 수용이 아닌 거지. 협의해가지고 매수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하고의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안 팔겠다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겁니다. 선매 협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뒤로 넘어가 보니까 선매 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냐 그 말이죠. 허가 신청된 토지가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공익사업용 토지래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다. 그러면 선매 대상 토지가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허가 받아가지고 취득한 토지인데, 일단 먼저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였는데 그 허가 목적대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 토지라는 거예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요겁니다. 요것도 선매자죠, 선매자. 자, 협의 보세요. 그러면 선매 절차가 그림으로 나와 있지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 나와 있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일단 허가 신청을 하면은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거는 선매대상 토지다라고 지정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신청이 있는 날 이 말이에요. 신청일로부터 이 말이에요.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누굴 지정합니까? 국가 등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자, 1개월 지났지요? 자, 그런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말이죠. 선매자가 통지 받았지. 1개월 이내에. 그러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뭘 작성해야 되는데 15일 이내에 이 가격에 선매하겠다라고 하는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이라고 있어요. 선매 조건 기재 서면. 요거를 누구한테 줘야 돼?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가격으로 선매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선매하겠다라고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다시 선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뭘 끝내야 돼요? 토지 소유자하고의 선매를 끝내야 돼요.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선매 협의 종료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개월 안에 끝내는 거예요. 선매 협의는. 그렇죠? 2개월 안에 끝내는데 선매자는 선매 협의 조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렇게 선매를 했다라고 하는 조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 예,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이 선매 협의 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예요. 아까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고 선매 협의 조서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예요. 어차피 1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선매 협의 조서를 누구한테 줘야 돼? 허가관청한테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절차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불성립이죠. 선매 협의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이때 선매 가격 나오잖아. 선매 가격은 두 번째 줄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이에요. 선매 가격 뭐라고? 감정 가격이에요. 아까 불허가 처분한 토지의 매수 청구 가격은 공시지가였고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입니다. 마찬가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선매 협의 조서 나오죠. 뒤로 넘어가서 토지 이용 의무하고 이행 명령. 이런 것도 다 시험 지문에 막 하나씩 들어갑니다. 토지 이용 의무하고 이행 명령. 작년에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이 시험 나왔었어요. 단독으로. 자, 토지 이용 의무 한번 적어볼게요. 토지 이용 의무. 이거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 허가를 받은 자가 있죠. 허가 받은 자는 몇 년 범위냐면은 5년 범위예요. 5년의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뭐 해야 돼? 네, 토지를 이용해야 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자, 그러면 5년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5년 범위인데 자, 몇 년이 있냐면 첫 번째가 2년짜리가 있어요. 2년 동안 이용 의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년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년이 있습니다. 자, 2년은 뭐냐면 2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살 집이에요. 자기 살 집. 자기가 살 집. 자, 그걸 뭐라 부릅니까? 거주용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살 집은 거주용이라 불러요. 거주용. 자기 살 집은 거주용이죠. 자, 거주용에서 뭐를 따오냐면은 거주용에서 거주용에서 주를 가지고 옵니다. 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복지시설, 복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을 경영하겠다. 농업을 경영하겠다. 축산업을 경영하겠다. 임업을 경영하겠다. 어업을 경영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협의 양도라든지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체되는 토지로서 허가받은 목적이다. 그러면 대체되는 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대.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주복 끊고 한꺼번에 읽으시면 돼요. 농축임어대. 농축임어대. 주복 농축임어대. 농축임어대. 이게 몇 년이라고요? 2년 동안 이용 의무해야 될 사유입니다. 목적이 주복 농축임어대.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자, 그러면 4년은 자, 어떤 경우냐면 사업의 시행 내지는 사업의 이용 이런 말이 나와요. 지문 끝에 보면. 자, 세 줄, 네 줄씩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그걸 다 못하고 어떻게? 사업의 시행, 사업의 이용.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몇 년? 4년이죠. 여기 사라고 나옵니까? 사업의 시행할 때 이 사니까는 여기에 4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네. 절절 하는 게 아니고. 자, 5년은요. 5년은 현상 보존용으로 허가받았다. 그대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현상 보존용으로 허가받았다. 아니면 나머지 그 위에 기타는 다 몇 년이야?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이용 의무,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요거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확인. 양가로 1번에 토지 이용 의무라고 되어 있죠. 허가받은 자 밑줄 거 보세요. 허가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5년 범위 밑줄, 5년 범위에서 그 밑에 줄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그 말이지.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자, 어디 보냐면 자,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네. 329페이지. 329페이지 그 밑에 박스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2년 돼 있죠. 2년 동그라미 하고, 자, 거주용 할 때 1번에 거주용 주 있죠, 주? 예, 이때 거주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있죠, 밑줄. 그래서 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끝에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나와 있어. 농축, 임업 나와 있죠. 요거 몇 년? 2년.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나머지 막 읽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읽어볼라 또. 제가 안 읽는 거는 여러분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하는 것만 해도 양이 많은데 지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밑에 330페이지 밑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 2번 있잖아요. 2번. 거기에 4년 돼 있습니까? 4 동그라미 4년. 자, 4년이라고 하면 아까 사업의 시행이란 말을 했었죠.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자, 제일 마지막 줄이네. 사업을 시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4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사업의 이용 이런 말 나오죠. 또 두 번째 줄에 사업의 시행 이런 말 나오죠. 몇 년? 4년이고 동그라미 3번에도 거기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사업의 이용 이런 말 나오죠. 몇 년? 4년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 위에 거 막 읽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3번 아라비아 숫자 3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에서 대체되는 토지 나오죠. 대 몇 년? 2년입니다. 2년 동그라미. 자, 4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현상 보존 나오죠. 현상 보존. 자, 몇 년입니까? 이거 쭉 5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보면은 기타입니다. 1, 4 외의 경우 이게 기타입니다. 기타 몇 년? 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이거 다 못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행명령 가볼게요. 이행명령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 시험에 단독으로 나왔어요. 칠판에 적어볼게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만까지만 하면은 거의 다 한 겁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게끔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되겠죠. 돈이 됩니다. 자, 누가 부과하냐면은, 누가 명령 내리자면 시장구수 구청장이 내리겠죠. 시장구수 구청장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다, 안 한다? 네, 이용을 안 하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시장구수 구청장이 몇 개월? 3개월. 자, 이 3개월 기간 이내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행을 했다 안 했다? 네, 이행을 안 한 거예요. 네, 이행을 안 하니까 뭘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가 있습니다. 부과 범위요.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 부과 범위는 토지취득가액, 이게 실거래가를 말합니다. 부과 범위가 100분의 10 범위 냅니다. 일단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인데, 자, 부과 범위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네 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용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놔뒀어. 방치한 거야. 방치했다 그러면 토지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예, 10%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100분의 10.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7%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변경을 했네.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이거 이외에 기타는 몇 프로? 7%의 이행강제금,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여기 이내가 아니에요. 이내가 아니고 여기는 딱 10%, 7%, 5%, 7%예요. 되겠죠? 자,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 외워야 되지. 이거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방치했죠. 그럼 방십. 그 다음에 임대했죠. 임칠. 변경했죠. 변오. 기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워놔야지 여러분들이 절대 안 헷갈립니다. 방십, 임칠, 변오, 기칠. 그러면 다 되겠죠? 뭐 방치. 지문에 나올 거 아니야. 방치 나올 거고, 임대 나올 거고, 변경 나오고, 또 그 외에 기타. 기타는 잘 안 물어보겠지. 자, 임대는 방치 나오고, 변경 나오고, 뭐 임대 나옵니다. 방십, 임칠, 변오, 기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과 범위가 정해지고, 그래 구체적으로 부과 징수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부과 징수. 구체적인 부과 징수요. 부과 징수. 요게 물어보죠. 부과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가 최초의 이행명령.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이런 범위에서.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됐다. 2년, 4년, 5년 저런 이용 의무 기간 있죠.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됐으면 부과할 수 없지.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가 하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이행을 해버렸어요. 이행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돼요.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부과된 이행강제금. 요거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징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었으니까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수해야 되겠지. 당연히 시험 문제 뭐라 나왔어?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굉장히 쉽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조문 똑같이, 이제 적은 거 똑같이 나오고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문제가.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 이런 것만 해놓으면 문제는 그냥 막 풀립니다. 그냥. 혹시 문제 있으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없을 수도 있지만. 3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31페이지. 이행명령 있죠? 시장무수구청장 밑줄에, 시장무수구청장 밑줄.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한다 그 말이겠죠? 이용 안 하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이게 몇 개월이에요? 밑에?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이행명령.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행하면 되는데 이행을 안 한다 그 말이겠지. 양가로 3번의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을 안 한다 그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때 실제 거래 가격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줄에 실제 거래 가격이고. 자, 박스에 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어떻게? 방치 동그라미. 방치했다 이 말이지. 방치했으면 얼마? 10% 방 10이죠. 그 다음에 임대했죠. 임대 동그라미. 임칠 7%. 변경했다. 변 5%. 기타 기칠 7%예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자,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부가 절차라고 해서 자, 문서에 의한 계고가 있어요. 부가를 하기 전에 이 말이죠. 부가하기 전에 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금을 부가 징수한다라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 알려줘야 되겠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부가 징수는 나와있죠.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자, 불복시 이의제기가 나와있네. 두 번째 줄에요. 부가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것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네. 지났으니까 부과하면 안 되겠지. 부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하는데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오른쪽에 문제 보세요. 오른쪽에 박스 나와요. 박스 보세요. 이거 언제 나온 거야? 28회 때 나왔습니까? 박스 안에 보면은 오른쪽 문제 중에서 리을에 있어요. 리을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징수해서는 안 된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쉽게 문제 나옵니까? 나온 김에 보세요. 기억 보시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거 맞습니까?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맞죠? 니은은 자, 경매다 이러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디귿은요? 이 보세요. 나왔네. 고시용 나왔네. 몇 년? 2년 맞죠? 리을은 틀리고. 다음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나옵니다. 28회 때. 28회 때 시험 쳤어야 되는데. 그럼 합격인데. 좀 빨리 오시지 지금. 늦게 와가지고. 28회 때 시험 쳤으면 다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합격이 안 되겠나. 보세요. 주복 농축 이모대 하니까 바로 2년 나오잖아요.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시험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거기에요. 우리 시험은. 왜 그러냐면, 왜 거기서 거기냐면, 나올 만한 내용은 다 하거든.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나올 만한 내용은. 그러니까 다 걸립니다. 다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박스가 좀 많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그 문제의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옳은 문제를 고르는 걸 많다든지. 요번에 31회 때 옳은 문제가 많았어요. 중개사법 문제가. 이렇게 옳은 문제는 그거는 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 그러면 박스가 좀 많다든지 그런 문제들. 지문은 뭐 그렇게 약간 긴 것도 있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난이도 조절하는데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 했던 내용들만 다 맞춰주면 8점 이상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뭐 제외하면은 문제 자체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출석도 잘 하시고 그죠? 뭐 꼬박꼬박 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사법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집에 갈 때 안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물어봅니다. 물어볼 거예요. 오늘 통과되는 사람만 집에 갑니다. 통과되는 사람. 자, 뒤에 넘어가서
뭐 이런 거, 허가, 의제 이런 거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거 물어보겠지. 336페이지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요거는 항상 잘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법과의 관계를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농지증 의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받았죠. 자, 농지를 허가 받았다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내려가서 거민의제라고 있는데,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의제. 따로 거민계약서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즉 해가지고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허가 취소, 제재, 처분 뭐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관계 없고요. 뒤로 넘어가서 지가 동향 조사도 마찬가지, 뭐 정보 관리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니까 340페이지에 포상금 지급이 있죠. 자, 우리 법령 쪽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좀 틀린 부분도 있어. 신고 대상자 자체가 틀리겠지, 그죠? 법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과태료 부분이 좀 잘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공동신고라든지 복수신고라든지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리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만 딱 정리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쉽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자, 뒤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벌칙 중에서 여러분들 벌칙이 나와 있는 345페이지 벌칙 중에서 했던 거 보세요. 했던 거 345페이지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이거 본 적 있죠? 누굽니까 이거? 외국인이죠. 뭘 어떻게 한 외국인?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그 말이죠. 그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표. 순식간에 잃어버리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허가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서 과태료 있죠. 과태료 중에서 347페이지. 자, 과태료 이제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3천만 원짜리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 있죠. 자, 3천 이하는 아까 계약 체결이 대상, 신고 대상 계약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아까 금지행에 있었죠. 3천 이하고. 두 번째가 해지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해지 등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것도 금지행이 있었죠. 자, 세 번째가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하거나 어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요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 말이네. 자,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의무자든 의무자가 아니든 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입니다. 5%라 그 말이죠. 자, 5억짜리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마? 150만 원. 좀 작네, 그죠? 2,500입니다. 계산기는 반드시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암산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냐, 지금. 계산기 바로 들고 가요. 그거 무슨 계산기지? 가시오. 무슨 색깔? 주황 색깔. 그거는요, 올려만 놔도 합격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올려만 놔도 저절로 계산 문제 겐토가 쳐지는 거.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돼. 계산 문제가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계산기를 올려놓고 겐토를 칩니다. 카시오 주황색. 메이크가 그겁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야지 겐토가 이제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5%.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나쁜 거잖아, 그죠? 신고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거다. 이거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아예 신고 안 했어. 이게 500만 원 이하예요. 네,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되어 있고 해지 등 신고도 의무자라고 했죠.
해지 등 신고도 의무라고 했지. 그거 안 했다. 그러면 공동신고 거부한다 포함해서 500이하의 과태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래 당사 개업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이거 아까 금지행위 있었죠. 요거 500이하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또 거짓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요것도 500이하의 과태료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라 되어 있잖아요. 외의 자료 요거는 요것도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주택임대차 이거 계약 신고 안 한 경우, 변경 해제 신고 안 한 경우, 거짓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추가된 거죠, 신설된 거죠. 자꾸 새로운 내용이 막 계속 신설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에 또 어떤 내용이 또 막 신설될지 몰라. 삭제되는 건 잘 없는데 계속 신설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신고 이거 혜택. 계약 같은 경우 300 이하의 과태료고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거죠.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자, 348페이지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과태료 자진 신고 있죠. 말 그대로 자진 신고, 잘못했다고 신고를 먼저 이제 자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네,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50%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과태료 부분이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거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이 끝났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끝났고 중개실무는 쉬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뭘 자꾸 쉬려고 그래요. 뭘 했다고 자꾸 쉬려고 그래요. 중개실무는 중개에 관한 실제 업무,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도 여러분들 한 6문제,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게. 거기에서 한 3문제, 4문제 맞추면 되는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중개실무는 일단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과정이 있는데, 자, 의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가 있고 그다음에 광의의 넓은 의미의 중개실무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개계약 많이 들어봤죠? 네,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중개계약은 네, 개업 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중개계약 체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어디까지? 거래계약. 자,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네,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 그죠? 매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 이 거래계약에 이르기까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해요. 일체의 활동, 이걸 뭐라 부릅니까? 네, 이게 중개실무,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업무가 있겠죠. 중개계약서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있을 거 아니야.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인 설명서 작성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 네 번째는요, 네, 거래계약서 작성. 자, 요런 업무가 대체적으로 이제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일단 거래계약 체결까지만 해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중개실무는 다 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계약 체결 이후의 절차, 계약 이행 업무는 개업의 법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자,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에다가 그 계약 이행 업무까지,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무까지 포함된 것이 넓은 의미의 중개실무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물건의 인도에 관여한다든지, 두 번째는 중도금,
뭐 잔금에 관한 지급,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여한다든지, 세 번째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증금 지급에 관한 내용. 자,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 이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까지만 법정의 중개 실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중개 실무를 하려면은 일단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첫 번째 과정이 중개 대상물을 수집해야 돼요. 중개 대상물, 직접적인 수집 방법, 간접적인 수집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수집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하고 의뢰인 간에 중개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 중개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자,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세 번째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활동을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판매를 합니다. 판매, 그 다음에 같은 말로 영업이에요. 영업. 판매,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거래 계약 체결. 중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가 거래 계약 체결까지가 법정의 중개 실무고, 그 이후에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 이행 업무는 법정의 중개 실무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중개 계약, 요거는 법령에서 이제 보통 물어봅니다.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을 물어보고,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은 안 나오지, 당연히. 거래 계약 체결도 요게 법령에서 한 문제 정도 법령에서 나옵니다. 거래 계약 작성.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여기 계약 이행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개별법적 중개 실무, 여기에서 이제 각 법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그 다음에 경공매, 신청 대리, 한 5문제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거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양이 많아요, 여기는. 양이 많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방금 했던 내용들만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 중개 실무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개 계약부터 돼 있죠. 중개 계약부터 어디까지? 중개 완성까지 개업이 중개 업무 활동 일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 업무 범위가 뭐냐? 그 말이 업무 범위가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중개 계약서 작성이 나오고, 확인 설명, 중개 계약 작성,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 작성, 이런 게 대표적인 법적인 중개 실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뭐 보냐면 353페이지에 밑에 중개 실무 과정이 나옵니까? 중개 실무 과정으로서 첫 번째가 상담, 이게 이제 뭐냐면 접수, 이게 뭐냐면 중개 대상물 수집이에요. 중개 대상물 수집, 그 다음에 중개 계약,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제목만 그냥 밑줄 끄시면 돼.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중개 업무 계획 수립 밑줄 긋고, 그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판매 영업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거래 계약 체결을 하게 되겠지. 중개 완성을 하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물건 인도, 이게 뭐냐면 이제 계약 체결 이후의 어떤 절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는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지 따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356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중개계약이란 말 나오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예, 의뢰인의 어떤 의뢰에 의해서 개업의 접수, 이 말이 개업과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되면 중개계약이 체결된다는 뜻이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중개계약, 이러한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줄에 보통 통상 구두로 했죠. 이때까지 중개계약서 작성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다가 한 적 없죠? 다 그냥 집 팔아주세요, 어떤 아파트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만 했죠. 말로만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줄에 서면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지.
나중에 이제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개 계약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거죠. 첫 번째가 민사중개입니다. 민사중개는 반대말이 뭐냐면 상사중개가 반대말인데 상인들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나 직업 같은 어떤 민사적인 중개를 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중개를 한다. 그래서 민사중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민법에 있는 위임 계약이 있죠. 그 계약과 이제 가장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위임 계약이 아니고 위임과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뒤로 넘어가서요. 낙성 분류식이 나오죠. 낙성 계약인데 낙성 계약이 뭐예요? 낙성 계약이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죠. 낙성. 자, 낙성 반대가 뭡니까? 요물이죠. 요물은 어떤 급부나 반대급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그런 계약이 요물 계약인데 낙성 계약이면서 분류식입니다. 일단 형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상 쌍무 계약이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 관계입니다.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양가로 5번에 계속적 임의적 계약이다. 이 말은 계속적 계약은 뭡니까? 계약의 어떤 유효기간의 종료라든지 아니면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그 중개 계약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고 임의적 계약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의뢰인의 어떤 청약에 대해서 개업이 반드시 승낙 의무는 없다는 뜻이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전형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 계약이다 이 말이지. 무명 계약, 유명 계약이 아니라는 무명 계약이에요. 민법에서 나오는 전형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명, 비전형이다. 그리고 혼합이란 말은 민법에 나오는 전형 계약 중에서 위임과 그 다음에 뭐 도급이나 아니면 고용이나 이런 거랑 서로 혼재되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중개 계약은 혼합 계약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이러한 중개 계약은 종류가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데 좀 했어.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은 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기업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명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한테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긴 하지만 동그라미 B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책임관념이 희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중개를 안 한다.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뜻이지. 자기한테 보수가 부담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무는 다르지만 이론적으로.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의 소지가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전속중개는 기회에 비해서 반대입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진다. 1대1 방식이죠. 자기한테 어느 정도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중개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15호 서식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 소지가 줄어들고. 근데 중요한 건 자, A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끝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다 이 말이지. 자, 요놈하고 거래하면 어떻게 돼? 보수를 못 받습니다. 보수를 못 받고 대신 뭘 받아? 예, 소요된 비용, 지출 비용에 대해서 받는 거지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수를 못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밑에 독점 중개 계약은 자, 이것도 1대1 방식인데 두 번째 줄 보세요. 거래 계약을 누가 성립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독점 계약 체결한 기업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누가 돼요? 뭐 스발 상놈이든 누구든 간에 아시죠? 그놈? 그놈이 오든 간에 뭐 누가 오든 간에 무조건 받습니다. 독점 중개 계약 체결한 거. 미국에서 많이 이제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기업의 수에 따라서는 뭐 혼자 중개 다 하면 뭐예요? 그냥 단독 중개입니다. 단독 중개고 둘 이상의 기업이 협력했다 그러면 뭐예요? 공동 중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보수 결정 방법에 따라서 자, 정가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계약에서 정한 일정액 정가를 말하고 정률은요. 계약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말하겠죠. 퍼센트 비율 정률입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순가중개계약이 있네. 순가중개계약은 자, 의뢰인이 미리 매도 가격이나 뭐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하지요. 그리고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뭐 이다라는 금액인데, 자, 일단은 그 가격만 받아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지.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금지되는 규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금지입니까? 네,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금지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어떤 투기 조장, 투기 초래 이런 게 있습니다. A 세 번째 줄에 투기 초래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개업의 폭리 수단입니다. 폭리 수단.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계약의 종료, 중개계약이 어떤 경우 종료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은 당연히 종료가 되겠지. 거래계약 체결되면, 아니면 유효기간이 경과됐다. 제목만 보시면 돼요. 아니면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든지, 뒤로 넘어가서 중개 대상물 자체가 멸실돼 버렸어요. 불이 났다. 그리고 5번에 다른 기업에게 통해서 중개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중개 계약은 종료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당사자가 어떻게 됐어? 사망했네. 그럼 종료가 되지. 자, 2절에 보니까 중개대상물 수집 나오잖아요.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은 직접적인 수집 방법, 간접적인 수집 방법이 있는데, 자, 직접적으로는 일단 대표적으로 광고, 유의물 배포 이런 거예요. 광고, 유의물 배포 이런 거.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뭐, DM 이런 거 있죠. 뭐, TM이라든지 이런 광고들이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연고자라고 돼. 뒤에 연고자 돼 있죠. 연고자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분들 친한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잠재 고객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자, 그런 친척이나 친구한테 공부한다고 다 알렸습니까? 공부한다고 다 얘기했어요? 뭐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얘기 안 하고 그냥 몰래 했다가 그냥 뭐 불합격 때문에 그냥 안 한 걸로 하려고 아예 없었던 일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근데 그걸 알려야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알려야만. 친구, 친자. 지금은 상황이 좀, 예, 코로나 상황해가지고 이제 만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좀 만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알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줍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또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먹을 거 이제 갖다 주고 먹을 것도 학원으로 배달 오고 그럽니다. 그런 친구가 없는가 보네. 막 먹을 거 배달 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통닭 이런 거 막 배달 오고 막 그래요. 자, 하여튼 알려야 돼요. 알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도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알리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마치고 전화해가지고 바로 알려주세요. 메시지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에? 아까 누가 쉬는 시간에 누가 막 뭐 기가 밝아요. 제가 누가 뭐 친구가 전화가지고 뭐 2시까지 한다고 막 얘기하던데 하여튼 있었죠. 그런 얘기. 예. 눈은 안 좋은데 귀는 밝다고 했죠. 눈은 그래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눈이. 자, 하여튼 귀는 밝으니까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다 들립니다. 자, 그래서 알려줘야 돼. 알려야지만 나중에 소장님이 됐을 때 그 친구한테 이제 명함도 주고, 그렇죠? 이제 막 뭐 팔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알리도 않았는데 뭐 갑자기 뭐 명함 들고 와가지고 지금 팔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잠재 고객 관리 잘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고객들. 그죠? 아니면 과거에 이제 중개해줬던 그런 고객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건이 좀 올랐을 때, 그쵸? 가격이 좀 올랐을 때 막 전화해가지고, 뭐 올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 게 다 이제 영업입니다, 여러분들. 영업. 모든 일이 다 영업이죠? 판매, 마케팅인데,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 나는 좀 영업 체질이다. 좀 말빨이 된다. 아니면 영업 체질이다. 이건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타고난 것도 있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보니까는 공지도 있고요, 공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조사로 다녀야 되겠죠. 가만히 사무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안 옵니다, 아무도. 오른쪽에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소개이죠, 소개. 소개가 제일 좋잖아.
제일 좋죠. 속이는 바로 연결되니까 속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만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보고 좀 쉬어야 되겠네. 서면을 했을 때 좋은 점. 중개계약을 서면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내용이 명확하되겠지. 적어놨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분쟁 발생 소지 줄어들고 예방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유통시장에 대한 근대화, 전문화 이런 거 다 보시면 되고. 투기가 또 예방이 될 것이다. 음성적인 거래가 줄어들고 정확하게 이제 적어놨으니까 음성적인 거래가 줄어든다. 그래 보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마지막에 관주도의 통제가 아닌 서로 개업과 의뢰인 간의 자주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문제에 크게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중개대상물 뒤에 나오는 조사 확인이에요. 여기 보면 물어보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